얼마 전에 공개가 된 것이지만 북한 붕괴 시에 북한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시나리오가 공개가 됐는데요. 정말 끔찍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군은 현재 휴전섬 강원도 북부 지역 정도를 차지하고요. 러시아는 한경 북도의 해안지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중국이 차지하고 일본이 조금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황해도와 평안도의 일부 지역을 차지할 뿐이고요. 평양 지역은 4개국이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국의 시나리오가 정말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리 민족의 통일이라든가 우리 민족의 발전, 군 상승은 물 건너가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명철입니다. 저는 동국대학교를 정렬하고 명예교수를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국립 사마르칸트 대학교 고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공부하는 분야가 고구려에서 함께 동아시아 해양사이고요. 그러나 역사학은 미래학이라는 명제를 제가 일찍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동아시아 국제관계라든가 특히 근대 현대 문제까지도 폭넓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붕괴론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기되는 주요 논점이 무엇인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북한 붕괴론을 주장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속단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붕괴될 가능성은 있지만 속단할 수는 없다. 또 한 가지는 우린 북한 붕괴와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구분해야 됩니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는 가능성이 있죠. 그럼 북한이 붕괴된다는 것은 여러모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북한이라는 존재는 남북이 분단됨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죠. 남북 분단은 우리 민족 자체 문제 때문은 아니고 주로 주변국들 당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끝날 때까지 전개된 국제 질서의 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 문제 또는 북한의 붕괴 같은 경우도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요인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붕괴한다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은 저는 몇 가지로 정리를 하죠. 이를테면 첫 번째는 국내적 문제인데요. 굉장한 혼란이 가중되겠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북한의 붕괴를 좋아할 것인가? 아니면 싫어할 것인가? 이거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비판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북한 붕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독일의 ES 보듯이 많은 비용 부담이 들어가죠. 뿐만이 아니라 새 혼란이 가중됩니다. 지금 남한 사회도 어떤 면에서는 사상의 갈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붕괴가 되고 남북 간의 어떤 혼돈된 상태가 도래한다면 여기서 발생되는 갈등은 사상 갈등, 문화 갈등부터 해가지고 심지어는 자그마한 생활 양식에까지도 굉장한 갈등이 심각할 겁니다. 이런 갈등과 혼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민족사에서도 분단을 통일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신라도 마찬가지죠. 신라도 통일 직후에 엄청나게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취해졌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이데올로기, 즉 불교의 새로운 모습의 탄생이죠. 그리고 그걸 주도한 인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북한이 빠른 시간 안에 붕괴된다면 한국사회는 특히 한민족은 당분간은 엄청난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제관계 문제인데요. 현재 국제법상으로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국가입니다.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에는 별개의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붕괴했을 경우에 남한이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국제법적인 근거는 사실은 희박합니다. 다만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남한은 한민족 국가가 분단되었다는 것, 그리고 두 정권은 끊임없이 민족 공동체라는 것을 주장해왔고 통일을 지상과업으로 선전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엄연히 국제법이라는 것은 별개의 국가이고요. 더군다나 남북 분단 자체가 국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당연히 북한이 붕괴 조짐을 보이는 순간부터 발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아마 북한의 붕괴를 처리하겠죠. 이런 문제를 우리는 심각히 고려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매우 심각히 생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했거든요. 그런데 비단 이 시나리오는 저만이 아니라 한국 정부도 당연히 했으리라고 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당연히 했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인데 다만 제 입장에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거시적 관점에서 그리고 국제관계를 중요시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 일어났던 분열과 통일의 변증법을 학문적으로 고찰했기 때문에 저는 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민하게 생각한 일본 문제인데요. 일본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일본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지정학적인 관계를 볼 때 한민족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북한 붕괴 시에 실제로 한민족 통일 질서라든가 북한 지역에 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인가,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조금 희박하다고 봅니다. 일본은 국내 문제가 심각한 데다가요, 그리고 일본의 부상을 극도로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일본의 부상을 싫어하는 것은 바로 중국이거든요. 따라서 일본이 섣부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부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인데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동아시아 전체의 지도를 놓고 보면은 중국과 우리의 관계는 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구려가 붕괴한 이후에, 아니면은 양보해서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우리는 반도 국가를 전락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강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처지예요.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한민족이 통일되거나 통일을 기반으로 해서 만주 일대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그거는 중국 정권에게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절대 원하지 않고요. 그건 역사가 증명해 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만주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영역인데요. 만주는 중국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배했지만 그 전까지는 오늘날 중국 한족과는 크게 관련 있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이민족들이 주로 지배했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제시대에는 실제로 만주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한 것은 바로 우리죠. 심지어는 공산당마저도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조선 공산당이 만주에 대해서 실질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중국의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많은 조선족들이 뿔뿔이 터져서 힘이 약화됐지만 중국에게 역시 만주는 굉장히 어려운 땅인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만주는 중국의 또 하나 중요한데요. 만약에 한민족이 통일을 하고 만주에 대한 영향을 강화시키고 만에 하나라도 지금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처럼 통일 한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맺는다면 중국에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닥쳐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요, 동아시아는 삼핵체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 체제가 하나 있는가 하면은 바로 현재 만주 서북부에서 현재 러시아가 되겠죠. 총 유목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만주를 포함해서 우리 한반도와 일본 열도까지 이어지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는데요. 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북방 초원 세력과 중국 세력이고요. 이 말을 현대적 용어로 바꾸게 되면 오늘날 러시아와 중국 간의 대결 구도입니다. 아직까지도 중국과 러시아는 곳곳에서 영토 갈등을 벌이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주는 실질적으로 1860년도부터는 완벽하게 흑룡강 이북의 땅과 오늘날의 러시아 땅의 연해주를 러시아가 빼앗았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항상 만주를 차지해야지 동해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도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북한이 붕괴됐다면 자국의 영향력을 최대로 강화시키려는 이런 정책을 취할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된 것이지만 북한 붕괴 시에 북한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시나리오가 분명히 공개가 됐는데요. 거기를 보게 되면 정말 끔찍한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에게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던 미군은 현재 휴전선 북부의 강원도 지역이니까 강원도 북부 지역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한경 북도의 해안지대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중국이 차지하고 일본이 조금 차지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현재 황해도와 평안도의 일부 지역을 차지할 뿐이고요. 그리고 평양 지역, 즉 평양특별시가 되겠죠. 이 평양 지역은 4개국이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중국의 시나리오가 정말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리 민족의 통일이라든가 우리 민족의 발전, 우리 민족의 국군 상승은 물 건너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붕괴란 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일까?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중국은 정말 심각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언급하고 싶은 것이 러시아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중국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러시아는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 극동적에 진출합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대륙국가로서 해양 세력의 포위망을 풀려면은 한 3군데 정도로 해양 진출해야 되는데 제일 서쪽에 있는 것이 발틱해고요. 두 번째가 지금도 배틀필드 전장이 되고 있는 흑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동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동해 진출, 그리고 일본 열대 북부 지역 장악, 그리고 심지어는 만주 지역의 장악까지도 노렸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조선의 독립이 사실은 위협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도는 크게 변하지 않은 데다가 특히나 2002년도부터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동방정책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동방지역, 즉 극동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최근에 확인한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결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의 밀착을 가져왔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우호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한동안 우리가 사라졌던, 붕괴됐던, 파괴됐던 바로 정치 공동체 또는 군사 공동체로서의 부활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역시 만만한 존재는 아니죠. 그래도 제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장 무난하게 우리의 통일을 그래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고, 물론 러시아 이익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지만, 그래서 러시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키가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것이 미국인데요. 미국도 물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3국가 마찬가지로 한민족의 분단의 책임은 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국제관계라든가 실질적인 미국의 이익관계를 볼 때 저는 크게 비중을 두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이라도 대한민국은 미국과 더불어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심지어는 군사적 우호 내지는 동맹관계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굳이 한민족을 위해서 큰 모험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북한 붕괴라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 한민족의 역할을 그래도 좀 유리하게 도와줄 수 있는 우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아니면 그동안의 인연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익관계를 볼 때도 미국은 당연히 중국을 견제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미국과 중국의 갈등 조짐은 등장했고요. 특히 2002년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현재 미국과 그리고 시진핑 정부과의 엄청난 갈등 문제가, 특히 지난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는 거의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가고 있고요. 사실은 충돌을 이미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권도 우리 예상과는 달리 사실은 관계가 매우 악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 속에서 미국이 중국을 억압하거나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북한 붕괴 시에 한민족 입장을 편을 들어서 중국을 방어하거나 제어할 가능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북한 붕괴가 가져올 요인을 국내적 관점, 국제적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북한 붕괴가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정치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붕괴될 경우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거 생각들이 다릅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요. 아주 부정적 또는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들이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비교적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나이 들은 세대들은 실제 여과는 무관하게라도 관념적으로 명분상에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역사를 해석할 때는 또는 현실에 대한 전략을 세울 때는 그런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면밀하게 우리는 검토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역사학자 입장에서 볼 때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당장 혼란스럽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여건 중에서 불리한 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바다로만 진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북한을 만약에 통일하거나 북한의 영향력이 강화되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직접 진출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중앙아시아 한가운데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과 우리는 교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배가 갈 수가 없거든요. 유일한 길이 철도인데 북한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통일이 돼서 아니면 북한의 붕괴와 함께 우리의 영향력이 강화된다면 그럼 우리는 현재 개설되어 있는 TCR, 즉 트랜스 차이나 레일로드거든요. 그다음에 유명한 TSR이죠. 트랜스 시베리안 레일로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만 갖고 활용하더라도 유라시아의 전 대륙과 연결되니까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2013년도부터 중요한 사업이 1대1로 정책이거든요. 1대1로는 완 로드고요. 해양의 길입니다. 그리고 1대는 완 벨트이기 때문에 대륙의 길인데 그 대륙의 길이란 것은 결국 철도의 길입니다. 물론 일반 도로도 있고 실질적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막대한 중국 자본이 투입되면서 도로 건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철도 건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통일하게 되면 우리는 TCR뿐만 아니라 중국도 활용할 수 없는 TSR을 활용을 해서 말 그대로 중앙아시아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유럽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2015년도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국가사업으로 많은 정치인들, 외교인들, 학자들과 함께 열차를 타고 출발했거든요. 그 종점이 베를린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우리가 통일이 돼서 TSR, 즉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활용하게 되면은 지금 유럽 중심부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우리는 물류망이 확장될 수가 있고요. 무역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권도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렵겠지만은 이런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겠지만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값비싸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원들은 대부분 시베리아 지역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를 활용하면서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다. 이거를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유리하고요. 또 하나 젊은 사람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계에서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는 것이 산업 인력의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주변국에서 흔히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 용어 부적합합니다만 그런 걸 씁니다. 수입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계절 노동자라는 특별한 정책을 취해서 외국인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싸고 더 효율적으로 북한 지역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 인민들을 우리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의 시장도 북한 지역으로 우리가 확장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것이고요. 문화적으로야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는 사실은 일종의 사상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걸 표방하고 있지만 그 뿌리를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결국 이데올로기의 대결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볼 때 북한 지역의 일단 통일이란 것은 이런 것들을 희석시키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그동안 추구했던 어떤 이데올로기 체제가 또는 시장 체제가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젊은이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융합시켜가면서 거기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찾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저는 이런 면에서 북한 붕괴로 인해서 만약 통일이 된다면 그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제는 다시 돌아가지만 북한 또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현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북한 붕괴에 대비해 한국 사회가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론적인 답변 중에서 흔한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는 국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물론 당연히 강화시켜야겠죠. 정치력, 경제력, 문화력, 가장 중요한 군사력을 강화시킬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있죠. 저는 그래서 한민족 전체가 국력을 강화시키는 것에는 절대 찬성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군사력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군체제를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또는 붕괴 또는 통일 또는 동아시아 각국 간의 갈등이 벌어질 때에 대비해서 지금의 군체제라든가 또는 사람들의 인식으로 이것이 가능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진정한 민족 공동체라는 것, 이거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학습하지 않으면요, 북한 주민들과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었다는 것을 자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학자 입장에서 볼 때 그들과 우리는 확실히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했거든요. 하나의 뿌리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그들의 생물학적 조건과 우리의 생물학적 조건이 같고요. 그다음에 각각에서 이루어왔던 이런 민속이나 문화 등등도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달라진 면이 있는데 이런 달라진 면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공질성, 공통의 문화를 찾아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 남쪽 사회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고요. 그 대신에 우리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 대한 또는 북한 문화라든가 북한의 시스템에 관해서 자꾸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런 학습은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은 매우 부족하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정말 현실적으로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의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통일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남과 북은 별개의 국가라고 그리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강대국들도 필요에 따라서 그 해석을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들은 하나의 민족이니까 통일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을 수가 있고 반대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변의 강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통일을 명문화시킬 수 있는 이 무엇을 찾아내야 되고요.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원래 남한과 북한은 하나의 민족이었었고 오랫동안 역사 공동체였었고 그리고 남과 북은 비록 별개의 이데올로기 체제를 갖고 적대론 적대 관계를 유지했지만은 늘 통일이란 대명제를 놓고 노력해왔다. 이런 것들을 주변 강국들에게 계속 외교적으로나 민간을 통해 가지고 확산시키게 되면은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4강대국들은 국가적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겠지만 나머지 세계 사람들은 그들의 국가적 이익보다는 일종의 명분이라든가 인류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런 걸 위해서 정부도 민간인들도 특히 청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요 정말 중요한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우려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도덕성이 많이 상실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 문제는 저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 인류의 일원으로서 북한에 사는 주민들에 관해서는 양심상 각별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러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그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성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랍과의 대결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가슴 아파합니까? 그런데 정작 가슴 아파야 될 북한에 관해서는 생각들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는 이중적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드는 사람들은 정적 이익에 따라 그렇지라도 젊은 사람들은 청년들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인간에게는 보편적 가치와 함께 절대적 가치라는 것이 있는데 절대적 가치는 인권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북한의 인권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늘 우리는 양심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 밖에 나가서 보면 때때로 깨름칙하고 창피한데 외국의 지성인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의 지성인들을 비웃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오죽 못났으면은 벌써 70년이 되도록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적당히 유지하고 있고 오죽 못났으면은 북한 인권에 관해서 적극적으로는 움직임이 남한세 없을까. 한류란 속에는 우리 북한의 인권이 없어요. 그럼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남의 나라의 인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의 인권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답답하게 그지없는데 역시 우리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북한의 붕괴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양심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까지도 톱으로 갖고 일으키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우리 역사는 기본적으로 저는 분열과 통일의 변증법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 이름이 조선이거든요. 그런데 고조선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저는 원조선이라는 한문적 용어를 씁니다. 프로토조선이니까 우리는 한 씨앗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열됐다가도 다시 통일되고 분열됐다 통일되고 이게 우리 역사의 과정이거든요. 당연히 고구려도 통일의 과정을 거쳤겠죠. 그리고 실패했고 뒤이어서 신라가 통일을 완성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를테면 여기 광개토대왕에 관한 책도 있고 장수왕에 관한 책도 있고 여러 개의 책들이 있지만 이 책들에서 주장하는 것은 고구려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에 통일에 근접했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완전한 통일을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요.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주변에 있었던 모든 종족이 있었던 정복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역사와 종족은 사라지고 중국화 됐을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중국은 실질적으로 한족만의 역사가 아니라 주변 종족들의 역사거든요. 중국은 통일되어 있던 기간과 분열되어 있던 기간이 딱 반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통일되어 있던 것들도 이민족들에서 통일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 유명한 정복 국가들은 한족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고요. 특히 우리와는 6세기 정도까지는 언어가 거의 통했던 동방에 있던 종족들이에요. 이를테면 요나라, 금나라, 청나라, 그리고 그 전에 직전에 원나라. 이 전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고구려가 통일했다면은 우리는 그들처럼 역사에서 우리는 사라지고 그냥 중국으로 남았을 것이다. 이게 비관적 견해예요. 그런데 긍정적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를테면은 만약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그러면은 현재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고요. 근데 만주일 때는 당연히 원래 고구려와 연관이 깊으니까 고구려를 차지하고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서북 방향으로 몽골처럼 진출했거나 아니면 늘 그렇듯이 서남 방향으로 해서 최소한도 중국의 중원이라고 부르는 화북지방은 차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긍정적 전망을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국제관계라는 것은 늘 가변적이거든요. 이런 국제관계의 문제점을 활용하게 되면 통일된 고구려가 더 확장을 해서 오늘날의 중국 지역의 반을 차지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도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계란 것은 특히 유라시아 세계는 모든 종족과 나라들이 서로 각축전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변수가 많아요. 예를 들게 되면 우리에게도 유리하게 작동했는데 우리가 중국 지역의 어떤 나라랑 전쟁을 벌일 때 이들이 전면적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와 전면전을 벌일 경우에는 북쪽이나 서쪽에서
배후를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 탁월함을 우리가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는 강력했던 시절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국제관계의 다변성, 우연을 고려한다면은 고구려가 통일했을 경우에는 더 확장할 수도 있었다. 이런 가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고구려는 통일을 이룩하지 못했거든요. 분명히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에는 무려 100년 동안 굉장히 강국이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영토를 넓힌 것은 광개토 태양이지만은 그보다 조금 더 영토를 넓히고 보다 안정적이고 동아시아 세계에서 흔히 말하는 파워가 셌던 것은 장수왕 시기거든요. 이 두 임금이 지냈던 기간이 100년이에요. 상대적으로 중국 지역은 완전한 대분열 시대입니다. 그리고 장수왕 시대 중기층 가게 되면 남북 분단 시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북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때 고구려는 아주 강력해졌었는데 그때 충분히 고구려로서는 백제나 신라나 가야를 공격해서 점령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아무리 중국 지역이 분열돼 있었고 북방 유목 세력도 있다 할지라도 언제 위험성이 있을지 모르는 거죠. 북방 전선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늘 군사력을 북쪽에 집중시키고 남쪽은 느슨하게 했다는 것, 이걸 들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신라 같은 경우는 광개토 태양 시대 때 고구려의 영령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장수왕 시기 때는 가장 전성기 때는요. 오늘날의 안동지방이라든가 현재 포항의 그 위쪽인 영도까지도 고구려의 영토였었거든요. 그리고 서쪽은 대전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미 고구려 입장에서는 신라 지역은 거의 완벽하게 고구려의 통제권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요. 나중에는 반발하지만 백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미 광개토대왕 때 391년의 원년 전투를 비롯해서 396년대에는 오늘날의 넓게 보면 충청도 일부가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경기도 전체는 이미 광개토대왕이 점령하고 백제왕의 항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475년에는 장수왕이 한성백제를 멸망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장수왕 연간에는 적어도 한반도에 대한 기본 통제권 내지 관리권은 갖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만 고구려인들은 백제나 신라와 다른 양식을 갖고 있는데요. 그들은 직접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유목민족들은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직접 통치하지만 그 주변부 지역은 간접 통치하고 더 먼 곳은 영향권이란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해석할 때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고구려는 말 그대로 농경적 성격과 함께 유목적 성격을 같이 겸한 겁니다. 보병과 함께 기병과 수병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화를 놓고 볼 때는 당연히 고구려가 굳이 백제나 신라나 가야를 직접 통제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장수왕 전성기 때는 우리가 말하는 완벽한 의미의 정적 통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통일에 가까운 상태를 이뤘지 않았을까. 이게 제 해석입니다. 고구려의 통일이 한국사의 세계관과 지정학적 위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그래서 조금 전에는 제가 지정학적 관점에서 정적 팽창 얘기를 말씀드렸죠. 경제적으로도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엄청나게 성공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쓰는 한반도라는 용어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계십니까? 네, 한반도라는 용어는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일본이 조선반도라는 용어를 만들었고요. 우리가 그걸 한반도라고 바꿔 쓰는 것인데 한반도는 현재 우리의 역사활동 영역이지만 적어도 1000년 전, 즉 남북국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는 한반도가 아니라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서 활동을 한 이런 해륙 국가였었거든요. 그리고 바다가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 활동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른바 해륙 국가론, 해륙 상황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동아시아를 지중해로 보거든요. 동아시아 지중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구려가 통일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쪽 해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쪽 해역은 완벽하게 고구려의 내해가 되는 것이죠. 고구려가 강력했던 시기에도 이를테면 황해 북부 지역과 요동만은 고구려 해역이었지만 나머지는 중국 세력에 받아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고구려가 통일이 돼서 그 세력이 오늘날의 발해만 아니면 산동반도까지 갔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동아시아의 바다는 고구려의 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가져와요. 자원의 생산도 풍부하지만 무역망이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고구려도 철저히 동시등고리기를 하면서 굉장히 무역 활동이 활발했지만 만약에 통일했다면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래서 저는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유리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정신에 관한 문제죠. 문화의 문제인데 어떤 성격을 갖게 됐을까? 저는 역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고구려가 붕괴하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신라가 통일했고 북쪽은 발해가 있는데요. 발해는 고구려보다는 고구려적 성격이 좀 약하죠.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한민족은
그 이후에 신라를 계승한 고려, 고려를 계승한 조선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확실히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에 있었던 고구려적인 문화, 고구려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전승이 덜 된 거예요. 그런데 신라 문화와 백제 문화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구려 문화는 다르죠. 왜 그러냐면 고구려는 현재 만주 일대도 활동했기 때문에 생태환경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어마어마한 습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수렵 삼림 문화가 발달했고 거대한 강들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가 한편으로서는 서북 방향으로 초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유목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서쪽과 서남쪽으로는 중국 세력과 늘 접촉하다 보니까 굉장히 국제성을 띄우게 되고 다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흔히 말하는 서북방 지역에서는 기마 문화 등등의 북방 민족의 어떤 강건함과 용맹성과 이런 웅장함 이런 것들이 고구려 문화에 배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신라의 통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렸는데 만약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고구려는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현재 만주와 한반도 북부의 이런 다양한 문화, 수렵 삼림 문화, 기마 문화, 농경 문화, 어업 문화 이런 것들과 함께 그리고 한반도 현재 남쪽까지 이어지는 이런 문화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서북방 지역고 현재 중국의 일부 지역까지 장악한다면은 고구려 문화는 정말 국제성이 뛰어난 거죠. 고구려 문화는 원래가 독특한데요. 저는 모 스테빌리티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농경 문화는 스테빌리티형 문화라고 해서 이 정착 문화예요. 그런데 유목문화 집단들은 모빌리티, 모바일 폰처럼 그래서 늘 움직이는 문화거든요. 그런데 고구려는 그렇지 않아요. 모바일리티도 있지만 모빌리티형 문화지만은 스테빌리티형 문화를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한반도에서의 정착 문화 아니면 유목민족들이나 이런 문화와는 달리 모두 합친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정중동의 문화가 아니라 동중동의 문화라는 용어를 쓰고요. 사실은 제가 작년 2월 달에 예일대학교에서 특강을 2차례 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 또는 동아시아 문화 속에서의 한국의 역사 특성 이런 것들을 강의할 때 제가 소개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문화는 예전에 스테빌리티형 문화였었다. 우리 문화는 정중동의 문화가 아니라 동중동의 문화였었다. 정적 문화가 아니라 동적 문화였었다. 이걸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신선한 충격을 주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우리는 정말 세계적으로 독특한 그런 문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멸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고구려사를 전공하는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선학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고구려의 멸망이라는 용어 대신에 고구려의 붕괴라는 용어를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고구려는 전세했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사실은 고구려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한참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고구려가 붕괴의 길로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한 국가의 운명은 국내적 요인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건 아니죠. 국제 질서가 중요한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아시아는 삼액 체제로 되어 있는데 중국 지역이 통일되면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약 400년 동안 분열 시대를 겪었고요. 그 속에서 고구려가 급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발언권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런데 수나라를 통해서 중국이 400년 만에 통일됐습니다. 중국이 일단 군사적으로 통일하면 두 번째 단계는 정적 통일을 유지해야 되고요. 정적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통일과 문화적 통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모든 군사력을 새로운 신임 정권에게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나라가 통일된 순간 주변국들은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감을 했고요. 당연히 고구려도 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대응책을 세웠다는 것이 사례를 보면 낱낱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나라가 통일되고 당연히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준비를 갖출 때 고구려 내부에서는 그렇다면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면 수나라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굽히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아예 항복할 것인가? 이렇게 국가의 방향을 놓고 정말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겠죠. 결과적으로 고구려는 강공책을 취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국력이 강하다고 자신했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고구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자의식인데요. 어느 집단이든지 자기 집단이 자의식이 강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건 자기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의 사료들을 보면은 고구려인들은 유달리 자의식이 강했다는 내용을 여러 곳에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집단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고구려인들은
자기 집단에는 자의식이 강한 것이죠. 정체성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은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도 면명이 드러나지만 굉장히 자의식이 강한 집단들이라서 이런 것들도 고구려가 굽히지 않고 수노라 전면적으로 불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국제관계의 변화를 예측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수나라는 40년 만에 멸망하거든요. 보세요. 400년 만에 전 중국적으로 통일한 수나라가 거의 40년, 39년 만에 멸망하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구려 전쟁에서 대패한 탓도 있겠지만 국제관계가 그렇게 전개됐다는 겁니다. 수나라를 가운데 두고 여러 지역에서 공격하고 고구려 전쟁에서 패하니까 역사에 사라진 거거든요. 이렇게 국제관계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것들도 고려해 가면서 국가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저는 고구려가 그래서 처음에는 결정을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전쟁이 의외로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역사학에서 처음으로 70년 전쟁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이 전쟁은 동아시아 국제대전이고 당시 동아시아 종주권과 무역권을 놓고 벌어진 전쟁이라고 규명을 했어요.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수나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끝날 줄 알았는데 당나라가 계승하면서 다시 주변국과 전쟁을 벌이고 특히 당나라로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우리에게는 가장 안 좋은 당태종이 등장한 것이지요. 그래서 당태종이 결국은 오랜 전쟁 준비를 해서 고구려를 전면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와 중국 세력과의 전쟁은 더 확장되고 본격화되는 건데 이 전쟁에서도 초반부에는 고구려가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당태종은 이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요. 그 뒤로는 당고종이 전쟁을 했지만 실질적인 전투는 벌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직접 벌어진 것은 바로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북쪽에서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고구려는 백제나 우회와 연결되지 않고 돌골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로 고립무원 입장에서 당나라 전면전을 벌이다가 결국 패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차적인 요인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왔고 또 일부에선 그것이 고구려 붕괴의 주된 요인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건 틀렸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연개소문이 고구려 수나라 전쟁에서 영웅적인 활동을 했던 고공무 장군, 즉 영유왕이 되거든요. 영유왕을 시해하고 정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독재 정치를 펴고 다음에 연개소문이 죽은 다음에 아들들 간의 권력 쟁탈전이 벌어져서 고구려 멸망했다. 이렇게 되는데 주된 요인은 아니지만 그것도 역시 고구려가 붕괴하는 데 한 요인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아쉬운 점은요. 당시 고구려 지도부들, 특히 연개소문 정권에서 좀 더 신축성 있고 다양한 외교를 벌였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 지역은 당시 굉장히 외교망이 다양하거든요. 오죽하면 신라를 끌어들여서 백제를 쓰러뜨리고 남북 협공을 계획합니까? 뿐만이 아니라 서쪽에는 고창국을 멸망시키고 투르크, 돌고를 제압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거든요. 놀라운 사실은요. 당시 고구려와 당나라 전쟁을 벌일 때죠. 그때 오늘 캄차카 반도에 있는 야차라는 종족과 사할린에 사는 유기란 종족이 사신을 보내요. 이게 정세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당나라는 자기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와 종족들을 외교망을 통해서 우군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유감스럽게도 고구려는 기록의 부재 때문인지 또는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증거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이 한참 벌어질 때 일본에서는 최초의 사찰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고구려 영량왕이 수나라 전쟁을 벌이는 도중에도 황금 320냥을 보냅니다. 그리고 승려들을 보내거든요. 그것은 당시 일본 열대는 왜곡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외교 정책의 일환이에요. 고구려 사신들이 가는 거죠. 이런 예외가 있고요. 또 하나 예외는 아직까지 검증이 좀 더 있어야겠지만 제가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드에 있습니다. 사마르칸드에 가면 아포로시아 궁전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궁전이죠. 그 궁전의 벽화에 보면은 바로 그 시기에 바루만 왕에게 주변국의 사절단들이 오는데 거기에 고구려 사신들이 2명이 온 것이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고구려 붕괴 요인을 얘기할 때 외교망의 부재, 외교력의 결핍 이런 것을 들면서도 혹시나 당시 외국에 보낸 사신이라든가 외국에 보낸 여러 가지 지원을 놓고 볼 때
그리고 앞으로서 궁전에 있는 고구려 사신도를 염두에 둔다면은 비록 기록에는 없지만 혹시 고구려도 주변 여러 지역에 외교망을 확장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외교 정책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백제를 끌어안지 못했고 신라도 끌어안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시사하는 바는 한민족 공동체, 민족 통일을 위할 때 우리는 북한의 문제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오늘날 한반도와 주변국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만약 고구려 통일에서 지금까지 지속되었다면 당연히 현재 한반도는 우리의 땅이고요. 만주 일대도 우리의 영토고요. 그리고 현재 중원지방도 어쩌면 영토 내지는 영역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일본국이 탄생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요. 일본과 외는 다릅니다. 원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을 때는 외가 있었고요. 저는 시스템 이론으로서 볼 때 부여,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외 이렇게 같이 봅니다. 오늘날의 일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백제가 멸망하고 복국운동마저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백제 유민들이 대거 일본 열도로 탈출합니다. 물론 고구려 유민들도 그 이에 많이 오죠. 그리고 670년에 비로소 일본이란 국호가 생기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 한민족과 일본 열도에 사는 주민들 간에는 경쟁과 길 넘어서 원수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즉시 일본 열대에 정착한 백제 유민들은 대마도부터 이끼섬을 거쳐가지고 지금 오사카 나라 지역까지도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당시 새롭게 등장한 천황은 신라 정토론을 내세워서 신라를 공격하겠다는 대대적인 준비를 하게 돼요. 당연히 신라도 당시 일본국의 침공을 두려워해서 여러 가지 방어망을 설치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문망의 수중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 멸망하고 일본이 생기게 된 것이죠. 만약에 고구려가 통일했다면 일본국은 오늘날의 일본이 아니라 바로 고구려 또는 우리 민족 국가의 한 부분이었었겠죠. 또 한 가지는 만주의 위상인데요. 만주는 의외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구려 당시보다 더 만주의 가치가 부각된 것은 바로 19세기부터 시작돼요. 그 이전까지는 우리와 비슷한 흔히 말하는 알타에서 퉁구스어개조와 몽골어계 종족들이 살았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숲이 워낙 많고 또는 초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살진 못해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9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세계가 하나가 되고 유라시아 세계에 패권을 넣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동쪽에서는 처음에는 러시아와 청나라 간의 대결 구도, 그다음 조금 있다가는 러시아, 일본 간의 구도가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핵이 되는 곳이 만주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 한반도보다 더 지정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은 만주가 되는 것이죠. 적어도 유라시아 세계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고구려가 통일해서 만약에 만주가 우리 땅이었었다. 이건 지금도 엄청난 것이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만주에 대한 가치도 상당히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구도가 계속되면은요, 고구려 전성기처럼 동아시아는 말 그대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처럼 거대한 중화체제가 있고요. 한편 오늘날 러시아에 해당하겠지만은 이런 유라시아 대륙의 대륙 세력들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동쪽에는 이렇게 큰 또 하나의 동방 세력이 있는 것인데 세계는 변하거든요. 과거와는 달라지는 거죠. 이제는 공간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망이 발달하고요. 통신수단이 달라졌기 때문에 굳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접촉, 즉 페이스 투 페이스가 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동아시아 전체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공동체 아니면 과거에 일본인들이 썼던 용어죠. 동아연방 이런 식의 새로운 정치체제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한민족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고민해야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대 문명의 메커니즘으로 볼 때 동아시아는 이제 한국 지역과 일본 열도 지역과 만주 지역과 또는 중국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큰 정치 체제가 탄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소비에트가 붕괴될 때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똑같이 세계는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둔 것이 있습니다. 세계 유명한 사람이 책을 한 권 냈어요. 그리고 한국의 많은 지성인들이 그 책을 굉장히 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학생들이랑 강의할 때 보니까 5년 후에 보니까 예측했던 것이 반 정도가 틀렸더라고요. 근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넥스트 디케이드예요. 조지 프리드먼이 쓴 향후 10년이거든요. 10년을 예측한 것이죠. 50%밖에 안 맞았지만 그래도 그런 예측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한민족의 발전 아니면 북한 붕괴 시 아니면 뭐 등등을 염두에 둘 때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그 고려 속에서는 과거 역사 속에 고구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정책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동아시아 역학관계 이걸 고려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찾아야겠죠. 즉 전략 전술이 필요한 것이죠. 장보고가 해상왕으로 불리게 된 주요 업적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장보고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마르칸드 대학에 처음 부임했을 때 학생들에게 인사할 때였습니다. 처음에 학생들은 저보고 주몽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모수를 얘기했고요. 당연히 저랑 직결되니까 제가 영상을 틀어줘서 보여줬죠. 그 두 번째 또 장보고를 얘기하더라고요. 장보고는 저랑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고구려사를 전공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양사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해양사만큼은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책과 논문들을 갖고 있었고요. 당연히 장보고에 주목을 했죠. 그래서 장보고라는 책들도 많지만 특히 2003년도에는 제가 중국의 절강성에서 산동성까지 간 다음에 산동성에서 황해를 건너서 다시 인천에서 완도 청해진이죠. 그리고 제주도를 거친 다음에 일본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이때 뗏목 이름이 장보고호예요. 사실은 고구려에도 관심이 많아서 82년도, 83년도에 대내외 뗏목을 띄워서 83년도에는 일본 큐슈까지 갔거든요. 그때도 뗏목의 이름은 해모수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구려랑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해양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뗏목으로 대양항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배를 타고 장기 원양항해도 여러 번 했던 것이죠. 장보고는 저한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보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시작했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유감스럽게 장보고에 관한 기록은 아주 없습니다. 삼국사기 반야결전 그리고 삼국유사 조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보고의 활동을 특히 오늘 장보고 해양 활동과 연관된 모든 증거들은 중국 측의 일부 사료들 그리고 주로 일본 측에 남아있는 것이죠. 이건 상대적으로 장보고가 국제적인 인물이었던 걸 반증하고 그가 국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지 만약에 신라에서 활동했다면 기록이 안 남아있을 겁니다. 장보고는 어떻게 해양왕이 되었을까? 제가 해상왕이 아니라 해양왕이라고 그랬잖아요. 학문적으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 거죠. 장보고는 어떻게 해양왕이 되었을까? 저는 첫 번째 장보고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보는데요. 장보고는 아시다시피 백제 유민 세력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정체가 불분명한 평민 내지는 천민 출신이죠. 그런데 젊은 날에 당시 당나라로 들어가서 거기서 군인으로 출세한 겁니다. 출세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이유는 바로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제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제나라가 당나라 정부에 저항하면서 괜히 큰 세력으로 부각됐어요. 위협적인 세력이었는데 그 이정규로 대표되는 제나라의 군대를 쳐부수기 위해서 당나라 정부가 특별하게 편성한 군대가 있습니다. 문영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때 아졸로 들어가서 군중소장이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간 사람이 장보고입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장보고는 역사에 등장하지 못했죠. 그런데 장보고는 이 자신의 처지와 함께 국제질서가 변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쓸모는 없어졌는데 국제질서는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은 이미 당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질서가 평화와 안정 시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치 군사의 시대에서 이제는 경제 시대의 문화의 시대로 들어갔고요. 특히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것은 무역이라는 겁니다. 무역의 시대로 돌입한 걸 알고 장보고는 자기 입장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신라에 돌아가서 흥덕왕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청해진이라는 어떤 특별한 공간을 내주면은 신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노라고. 이게 장보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질서가 돌아가는 것을 통찰력을 통해서 깨닫고요. 거기에 자기 역할을 찾아낸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는 무역의 시대거든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무역이라는 것은 무엇이 뒷받침돼야 됩니까? 동아시아는 오로지 바다를 통해서밖에 무역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민족은 초기부터 해양 활동이 활발했던 거예요. 그거를 망각했고 공부가 안 됐던 것뿐이죠. 당연히 이제는 평화의 시대 되고 무역의 시대가 되니까 당나라 지역과 신라 지역과 일본 지역 또는 이 세 지역을 연결하는 것은 오로지 바닷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해양력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1994년 이후에는 바다가 영토 개념이 된 겁니다. 해양이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지금도 11개의 지역에서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8개가 해양 영토 분쟁이에요. 우리도 당연히 거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당시 장보고는 해양력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알고 이제는 해양력을 통해서 자기 입지를 굳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정책을 취했을까? 그럼 머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인적 리토크를 일단 구성을 했어요. 장보고가 살던 곳은 어디입니까? 중국 당나라의 해변 지역이거든요. 거기에는 신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신라촌이라든가 또는 신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일종의 자치 기능을 가진 신라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보고는 여기 깊이 관여했으니까
이 사람은 제당 신라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당시 신라인들이 또 어디 많이 있었습니까? 일본 열도에 있었죠. 망백제의 유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라부의 국민들도 사실은 일본 열도에 살고 있었고요. 큐슈 지역에 많았던 겁니다. 그럼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제가 제일 신라인이라는 용어를 붙인 거죠. 그런가 하면 장보고가 돌아와서 또는 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당시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한 신라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은 본국 신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범신라인 그랬을 경우에는 제당 신라인, 제일 신라인, 본국 신라인 그리고 합쳐서 범신라인이라고 말을 했고요. 범신라인 네트워크를 구성한 사람이 장보고라고 본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각각의 자기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농업도 하지만은 주로 상업을 한 겁니다. 주로 무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무역품을 수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배를 만들기도 하고 항해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중국과 연관된 기록에 다 남아있는 것들이죠. 일본 측 기록에도 남아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곳곳에 있는 신라인들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장보고가 이들을 네트워크화시켰다는 것은 동아시아의 모든 해양 시스템을 장악한 게 되는 거죠. 항해민들도 장악하고 항해 기술자들도 장악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죠. 예를 들게 되면 항구라든가 아니면 무역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장악하게 된 거죠. 그거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그는 정말 머리가 좋았어요. 실제 장보고의 고향이 완도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해진을 완도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장보고의 고향은 완도다 그렇지만 청해진은 장보고의 실제 고향과는 무관하게라도 탁월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동아시아의 모든 항로가 꼭 거쳐가거나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완도 지역이에요. 저는 뗏목을 타고 중국의 절강성에서 장보고와 똑같이 한반도로 건너왔거든요. 흑산도까지 온 다음에 다시 북상에서 올라가서 인천까지 갔습니다. 이건 장보고의 항로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전라남도에 있는 완도는 그 권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96년도에는 중국의 절강성을 뗏목 타고 출발해가지고 산동성까지 올라갔거든요. 산동성에 바로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화원 앞에 뗏목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제당 신라인들의 항로를 제가 답사한 거거든요. 뗏목을 타고. 그러니까 똑같이 산동이건 절강이건 간에 신라인들이 출발해서 신라 본국으로 올 때나 아니면 일본국으로 갈 때 꼭 거칠 수밖에 없는 곳이 청해진이에요. 그러니까 장보고는 흔히 말하는 물류망의 인터체인지 내지는 허브를 장악한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기가 막힌 사건은요. 이상하게도 그 당시 때 해적들이 많았어요. 바다 해적들. 그래서 사람들은 해적 그러면 무조건 주로 외구를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죠. 외국, 즉 일본 열도에서 활약하던 해적들도 있고요. 당나라에서 활약하던 해적들도 무지하게 많았고요. 신라에서 활동한 해적들도 많았던 겁니다. 아니 세상 해적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고대사에서 아니 근대까지도 해적이란 것은 단순한 도둑놈이 아니라 armed merchant, 그래서 무장한 상인이라고 해서 무역망의 구실도 같이 해요. 무역 상인의 구실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적들이 바로 하니까 동아시아 지역에서 물망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렇죠. 해적들이 날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당 정부나 신라나 일본국에서는 이 해적들을 토벌해서 평정할 만한 바다의 관리자가 필요했죠. 거기에 가장 적합한 곳은 장보고 세력이에요. 그래서 신라의 흥동왕의 허락하에 청해진이란 독특한 취해복권지대를 마련하고 자신의 사병을 거느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보고는 이러한 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동아시아의 또는 동아지중해의 해양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장보고가 허무하게 살해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장보고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특별히 예외적인 존재고요. 신라 정부의 간섭을 받친 독립적인 자치구역입니다. 그리고 일본 열도에도 독자적인 사신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무역품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관계도 그렇죠. 이렇다면 엄청난 권력을 획득하게 되고요. 청해진은 일종의 요새입니다. 지금 완도 지역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은 청해진, 그럴 경우에 완도섬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완도 중에서도 장도가 청해 본영일 수가 있지만 완도 자체와 함께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복일도를 비롯해서 주변에는 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섬 전체가 하나의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보고의 청해진 그러면은 장도나 원도섬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섬들과 바다를 포함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엄청나게 군사적 요충지거든요. 어떤 많은 병사와 함선을 숨겨놔도 외부 세력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군사력이 팽창하고요. 정부가 또는 신라 정부가 장보고의 청해진을 혁파하려고 해도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군대들이 바다를 건너서 청해진에 진입하기도 곤란하고 해군과 전투를 벌일 수는 없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전부 다 바다로 도망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독립적인 성격을 띄우고 워낙 강력해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왕권 쟁탈전에 패한 김우중이 아들과 함께 청해진에 피신을 옵니다. 이걸 보여주니까 얼마나 세력이 막강했겠습니까? 그리고 김우중이 임금이 됐을 경우에 약조한 대로 장보고는 문성왕과 혼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문성왕의 차비가 되기를 원했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신라는 골품제 사회거든요. 이런 철장 골품제 사회에서 출신을 모르는 섬사람인 장보고가 임금의 장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은 엄청난 권력의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장보고는 이런 국제질서라든가 정치 현실을 몰랐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라도 모험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이런 식으로 하자. 그래서 결국은 거절당했고 장보고는 난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것은 역사에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봅니다. 장보고가 선택한 것이고 또 그런 결과는 나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보고의 죽음이 신라와 동아시아 해상 무역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장보고가 했던 그 역할이 그대로 사라지게 된 거거든요. 말 그대로 한참 번성하던 동아시아의 물류망, 무역망에 균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말 그대로 청해진을 가운데 놓고 당나라 지역과 신라 지역과 일본 열도 지역 간의 삼각 중개 무역이 활성화됐었거든요. 그리고 장보고는 심지어는 자체 내 가공단지를 만들어서 물건을 만든 다음에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보고의 청해진이 혁파가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신라의 해양활동 능력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신라의 무역망에도 균열이 생기게 된 거죠. 이거는 장보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손실이 생기는 것이고요. 일본국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일본국에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장보고가 죽은 다음에 신라구라고 되어 있는 신라 해족들이 일본 열도의 큐슈 일대에 발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측의 기록을 보면은 신라 해족들이 워낙 많이 발호해서 심지어는 대마도를 점령하는 시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워낙 심했기 때문에 국가적 과제가 됐던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보고의 사후 신라는 물론이고 일본국도 이런 문제가 계속됐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동아시아 바다 전체를 지배하거나 관리할 만한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해적들이 많이 발호하게 됐고 나중에는 왜구란 세력이 등장하면서 심지어는 우리 전 해안뿐만이 아니라 요동반도까지 진출하는 이런 상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보고의 죽음과 장보고 청해진의 혁파는 동아시아적인 의미가 큰 것이죠.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세 꼭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저로서는 다 관심이 있고 또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북한 붕괴시는 현재의 문제고요. 고구려의 통일에 관한 문제는 그 당시 때 역사된 아쉬움도 있고 반성도 되고 또 우리 민족은 통일을 지향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통일 정책을 취할까에 대한 모델을 제가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바로 해양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해양력의 시대고요. 최근에 독도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죠.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독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주도 옆에 있는 이호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경렬비 활동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력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양력을 강화시키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모델로서 장보고라는 인물을 제가 역사에서 조명했고, 그래서 장보고 그에게 길을 묻다라든가 아니면 장보고가 하는 책 또는 이렇게 장보고 시대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등등의 이런 책을 통해서 저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해결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민족사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이해를 하시고요. 미래 발전의 도구로 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